감사합니다. 이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계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귀한 자리에 그 여러 전문가분들의 그런 고견들을 듣고 배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제 짧은 경험들을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는 흔히들 말하는 모바일 헬스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기술들 그리고 그 예시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근거 중심의 의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 짧게 드리면요. 저는 10년 전에 순천향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부 의무사무관으로 화상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원격 진료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료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미국 샌디에고의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의 연구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이때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식을 적용해보기 위해서 연세 산학협력단에서 개발도상국 주요 병원을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은 산업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료에서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적은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근거 중심의 의료의 바탕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거기에 기반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이 효율적인 의료에서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법무부에서 활동을 하면서였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는 2,500명 정도였고 저를 포함한 의료진은 3명이었습니다. 환자의 카테고리는 감기 환자부터 에이즈 환자까지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적은 의사한테 한 분의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확하게 치료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화상진료실 광경인데요. 1년에 1000케이스 정도씩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10개 이상의 그런 전문 진료 과목을 서울에 있는 3차 진료병원과 MOU를 맺어서 화상진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나 한림대학교 병원 여러 병원들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상진료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고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화상진료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것은 각 과목별로 그리고 각 과목의 진단별로 질병별로 실제 환자 만족도가 상당한 큰 차이를 보였고 또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같이 여러 프로시저를 필요로 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화상 진료를 하더라도 결국은 병원의 내원에서 오프라인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과목보다는 사실 정신과라든지 피부과에서 저희 여기에서는 이제 정신과라든지 피부과에서 상당히 좀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인데요. 201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선 의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소한 학교입니다. 미국의 퀄컴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퀄컴 엔지니어 분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분들, 여러 엔지니어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것은 의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의 구루가 미래의 의료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교는 샌디에고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퀄컴을 비롯해서 많은 IT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유전자 회사를 비롯한 여러 BT 회사들도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24년도 라디오 뉴스라는 잡지의 표지 그림입니다. 1924년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설한 지 6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직 TV가 보급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가정에 TV가 보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상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10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 헬스의 3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가슴에 청진기를 가져야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인데요. 텔레비전 위에 큰 안테나가 있죠. 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 받았던 센서를 통해 받았던 데이터를 왜곡 없이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인데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아이의 진단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주머니 속에 의사를 두고 나나 내 가족이 아플 때 언제든지 진료를 받고 합당한 치료를 받는 것을 꿈꾸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스타트렉 그 TV 시리즈의 트라이코더라는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물론 상상 속의 기기지만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주머니 속에 의사를 꿈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도 많은 세계 곳곳에서는 의료진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의사가 풍부한 곳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 앤 게이츠 재단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개발도상국에 원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각 국가별로 인구 10,000명당 의사 숫자를 표시한 것인데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가 1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의 경우는 사실 의사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지방을 벗어난 농촌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플 때 평생 한 번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정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들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때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신 디바이스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그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고 원격직은 오프라인에 있는 의사에건 그 데이터가 전해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센서이고요. 두 번째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세 번째는 디시전 메이킹 어시스턴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짧게 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센서의 발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IoT를 비롯해서 많은 센서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센서의 발전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한 실례로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거나 외래로 내원하거나 입원했을 때 병원 의료진들이 어느 주기 간격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센서를 이용해서 그 센서가 계속 지속적인 환자 데이터를 주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런 의료 교과서나 아니면 논문에서 말했던 그런 결과들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근 IBM 왓슨과 미국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이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메드트로닉 회사는 지속적인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공복 혈당이라든지 이런 검사 수치를 가지고 환자 당뇨를 진단했다면 메드트로닉의 지속적인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환자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IBM 왓슨이 그것을 해석해서 적어도 3시간 전에 환자의 저혈당 증상을 미리 예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예로 그냥 하게스의 트위트피라는 이 기저귀 센서입니다. 이 기저귀 가운데 있는 새 모양의 센서가 기저귀에 있는 습도를 측정해서 아이가 소변을 봤는지 멀리 계신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소변 받는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기저귀까지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 친구인 스탠퍼드 대학의 안과 의사인 로버트 장이 개발한 스마트 아답터입니다. 미하루 100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간단한 아답터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장착하기만 하면
의료 비전문가라도 망막 쪽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안과 의사가 이 환자가 당장 진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스카나드라는 센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심박수라든지 체온, 그리고 호흡음, 혈압까지 간단하게 왼손에 집게 손가락으로 이것을 짚고 머리에 갖다 대기만 하면 이런 기본적인 생체 징후들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센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시면 소변 검사 많이 하시죠? 소변 검사 하시고 나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나서 그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식하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의심되는 질환을 이렇게 말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제가 샌디에고에서 함께 연구하였던 닥터 살디바 선생님이 처음 개발한 프로토타입 상품입니다. 지금은 상품화되어서 센서 포 베이비라는 상품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미화로 1,000불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약 40주 정도의 만삭인 산모가 병원에 찾아가기 힘들 때 두 가지 밴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밴드를 착용하게 되면 태아의 심박수를 이렇게 체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밴드는 산모의 자궁 수축도를 측정해서 원격지에는 산부인과 주치의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센서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삭인 산모가 굳이 산부인과에 가지 않고 지금 자기 본인의 상태가 산부인과를 지금 방문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원격지에 산부인과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카테고리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그래프는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커넥션이 얼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탄자니아에 컨설팅을 하면서 매번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이 공항에서 정말 쉽게 심카드를 구할 수 있고 탄자니아의 국민들 대부분이 피처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특히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미 PC 사용률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는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무아스 메디컬 센터의 외과 과장 개인 방입니다. 동아프리카 최대 병원인데요. 올 3월 달에 개원 예정인데 이제 정부 자금 문제에 따라서 조금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병원의 빌딩 내부입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1시간 동안 거의 8번 정도 방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왼쪽 편에 보시는 새 건물은 우리나라의 코오롱 건설에서 이렇게 건설을 맡아서 완공을 하였는데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우리나라 중앙대학교 병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PC에서 바로 PC를 건너뛰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와 전기가 이렇게 8번씩 나가는 그런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뛰어난 그런 네트워크 환경을 가진 종합병원을 가진 개발도상국.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병원은 베트남의 후해성 종합병원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차관형식으로 6년 전에 지어준 병원인데요. 이 큰 병원도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제가 방문했을 때는 1차 진료의 5분만 계셨습니다. 의사분들은 상당히 기술에 대해서 오픈마인드였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사들과 협업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의사 부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디시전 메이킹 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구글에서는 룸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포지 LTE망인데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지금 인터넷이 깔려있지 않지만 구글 룸 프로젝트는 이 기구들을 성층권 높이에 약 100개 정도 띄워서 지상에서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가 쏘아준 LTE 시그널을 받아서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상에 있는 사용자들이 별도의 안테나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약 10mbps의 다운로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한 기구마다 한 100일 정도씩 하늘에 떠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해서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 없고,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망이 지금 보급되지 않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디시전 메이킹 어시스턴스입니다. 어시스턴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결정을 도와주지만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감히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라고 한계를 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휴스턴 대학교의 닥터 조지 조리다키스 박사님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요. 3년 전에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흔한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만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흑색종의 양성, 음성을 판단해 줍니다. 그 당시 3년 전에 정확도가 미국의 일반 의사 선생님들보다 훨씬 정확하고 미국 피부과 전문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인식 시스템입니다. 뷰노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수혜를 찾지 못한 명사수 정도인데 일적장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폐절제를 찾았습니다. 일반 의사들이 이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사실 뼈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의 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 정확하게 방사선과 선생님들보다 더 정확하게 찾아주는 이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시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병약 슬라이드를 떠서 이렇게 병약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암 악성 인지를 판별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도 지금 뷰노나 루닛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 슬라이드 넘어가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IBM 수장이었을 때 1943년도에 예측한 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컴퓨터 수요를 5대로 예측하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의 아들인 왓슨 주니어는 컴퓨터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투자해서 1950년에 미국 공군에 많은 컴퓨터를 납품했고 지금의 IBM이 있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의료의 미래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창의력과 혁신적인 생각들이 말씀드렸던 근거 중심 의학과 만날 때 앞으로의 의료의 미래는 IBM이 만들었던 미래보다 그 이상의 창의적인 혁신적인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